네, 국회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최근 쟁점이 된 현안을 중심으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정호김, 김형주 전직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흘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 보일 정도로 현안이 정말 산적해 있어 보입니다.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치열하게 대치할 것 같거든요, 여야가. 성관이 의혹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중국 대사의 회동에서 나온 발언, 또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폭 의혹까지 상당히 다양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대정부 질의에서 나와야 될 만한 그런 쟁점이라고 한다면은 예.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또 전세 사기라든지 민생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북한의 그 도발 가능성과 관련한 문제, 정책 질의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수 있는 주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처보다는 오히려 선관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또 KBS 시청료 분리징수라든지 또 방통위원장 얘기도 나오겠죠. 아직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것도 아닌 상황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지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중 관계 또 한일 관계와 관련해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또 싱하이밍 대사가 정말 한국 정치에 폭탄 하나를 날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주제가 국회의원들로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굉장히 편리한 주제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방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현안이 많아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 현안이라기보다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상당히 정쟁화하는 발언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문제도 어쨌든 선관위가 그와 같은 어떤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문제, 또 혹은 실제로 헌법과 감사원법의 충돌의 문제, 이런 정책 질의로 갈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선관위원장 나가라. 예. 왜 나가야 되냐, 이런 식의 어떤 법 외적인 어떤 제도적 쟁론을 많이 한다든지, 사실은 말하자면 KBS 수신료 문제도 수신료 분리 거부에 대해서 BBC라든지 NHK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공영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제도적 미래를 위한 토론이 아니라 방통위원장 나갔고 새로운 위원장이 왔는데 오기도 전에 학폭 문제가 나오고, 이런 실제적으로 너무 국민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기는커녕 자기 정당의 이론 쪽의 어떤 질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찌 보면 대정부 질문 무용론이 대두될 수도 있는 정도. 정말 예. 선진국에서의 대정부 질의는 어떻게 하냐 하면 국회의원과 그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들 둘이서 해요. 그걸 굳이 저 모든 사람이 앉아서 저렇게 떠들 필요가 없거든요. 순서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질문과 답변을 되풀이 하는 그와 같은 어떤 비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려를 제가 표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산적한 현안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하이밍 대사의 중국 배팅 발언에 대해서 일단 우리 외교부는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고요. 네,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의원께서 앞서 신 대사가 폭탄에 날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현실부터 이제 소위 현실 자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바이든이 과거 부통령 시절에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대통령으로서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를 하면서 미국에 반하는 쪽에 베팅하지 말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자 싱하이밍 대사가 그것도 대한민국의 제1정당이에요. 국회의원 수로 치면. 야당 대표를 불러다가 마치도 지금 중국을 망치게 하는 쪽에 베팅을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한중 간의 무역 적자 보시오 해가면서 경고성 발언을 계속 날리면서 마치도 너 앞으로 잘해라는 식으로 그런 식의 그런 어떤 그 인식을 줄 정도의 그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곧 미국의 국무장관과 중국의 외교부장이 만나요. 이게 바로 국제정책.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미국과 단단한 동맹의 연결고리를 갖고
중국과도 일정 정도 관리가 돼야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안에서 정치인들이 너는 중국 편이냐 또는 뭐 일본 후쿠시마에 대해서 옹호를 하느냐 또는 비판을 하느냐를 가지고 막 갈라져 있잖아요. 그 틈새를 중국의 외교부로 치면 국장급 출신인 싱하이밍 대사가 활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자기가 대사로서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중앙 정부와 밀접한 조율 속에 이러한 식의 그런 하나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여기서 싱하이밍 대사 발언과 관련한 논란을 계속하면은 마치도 정말 표현하기 싫은데 대국을 하나 두고 소국의 맹주들이 이렇게 싸우듯 하는 그런 모습을 중국 앞에서도 보여주는 형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일단 중국 대사를 초치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그 정당의 대표로서는 상당히 미숙하고도 아마추어적인 그런 행태를 그대로 드러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도 일국의 야당의 대표가 한 나라의 대사 앞에서 마치도 훈수나 또는 훈계를 받듯이 그러면서 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도와주려고 그랬다 그러는데 이거는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 와중에 여당 대표가 중국 대사의 디너 초청을 거절함으로써 한중 관계에도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또 제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선 여야가 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앞에서 논쟁을 벌이는 요 모습부터라도 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신 대사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우선은 이재명 대표와 관계에 있어서 장소, 또 방식, 프로토콜 자체가 비대칭적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당이 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국의 양안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신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다 얘기하기도 사실은 솔직히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신 대사 입장에서 물론 제가 신 대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바이든 부통령 또 대통령 전 부통령 시절이나 지금 대통령 시절에 과연 어떤 미국에 대한 반하는 배팅이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는 괜찮고 그 미국에 대한 배팅 말고 다른 배팅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하는 신 대사의 발언조차도 둘 다 엄격히 보면 내정 간섭에 준하는 옛날에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2013년의 경우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둘 다 우리가 배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당에서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원색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다. 즉, 신 대사의 발언이 과했고 이재명 대표가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취한 건 맞습니다만은 앞으로의 한중 관계를 위해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또 학폭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영무역 특보죠. 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아들의 학폭 의혹 논란이 터졌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유명한 드라마의 캐릭터였죠. 현실판 연진이다라면서 비난을 하고 있고 여당은 청문회를 통해서 좀 의혹의 진위를 따지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직 지명도 안 한 상황이고 이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데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예민한 쟁점들이 지금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통위원장의 가장 큰 자질이라면은 독립성과 중립성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 위의 국민정서법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슈도 아니고 학폭이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특히 야당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민감한 문제를 계속
건드릴 거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할 것은 설명을 하고 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 학폭 논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다르고 또 실제로 그 문제를 제기한 메신저가 과연 정당하게 이 학폭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적절성이 있느냐 문제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뭐 전교조 출신이었느니 또 뭐 실제로 학폭을 했는데 두 학생은 하회를 했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예. 사실 국민 입장에선 그런 얘기가 그렇게 다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소위 그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그 능력, 그다음에 자질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여야가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둔 유권자들이 할 거고요. 또 아마 정부에서는 바로 그런 학폭이라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명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일종의 이렇게 벌루닝이라고 풍선 띄기를 해가지고 지금 여론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지금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여당 입장에선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 입장은 해명을 놓고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뭐 드라마도 있었지만 어떤 그 국민 경선 방식의 가수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황모라는 분이 중간에 말하자면 하차하는 그걸 통해서 아직도 여전히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 공감대를 넘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를 뭐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지만 실제로 오히려 이 문제는 한상현 방통위원장을 미리 면직시키면서 대통령이 바로 이동관 카드를 꺼내는 것 자체의 전략적 좀 모순성, 전략적인 어떤 부실함 그런 것이 저는 있다고 봐요. 실제로 충분히 그 문제와 동시에 또 KBS 문제를 징수 분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장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야당의 빌미 속에서 딱 그 언론 장악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동관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가 이런 어려움을 자청하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차분하게 과연 이동관이란 분이 아직 임명도 되지 않았고 또 임명이 됐을 때 얼마나 정당하고 공평하게 방통위를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 되는데 너무 서로 간에 말하자면 과잉해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공론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한 아이와 그 당한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 있을 텐데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그냥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과 좀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도 좀 짚어보면요. 그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지목된 당사자가 나를 피해자로 더 이상 낙인 찍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미 당시에 사과를 받고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면서 이제 더 이상 나를 그렇게 피해자로 여기지 말아달라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흐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중요해야 되죠. 사실은 이제 사실 정치인들이 너무 쉽게 학폭에 대해서 자기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한때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서로 간에 화해하고 잘 치유해가는 과정일 수 있고, 물론 뭐 한 아이한테는 아직 연락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차분하게 팩트 체크를 하면 될 문제거든요. 근데 미리 어른들끼리 우리는 잘 지내고 있는데 옛날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도 사실은 적절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 우선순위가 대통령이 이동관이라는 전 홍보수석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내정되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도 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차분하게 논의를 시작해도 되는데 이미 논의도 말하자면 임명되기도 전에 과일돼서 예. 그 아이를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예, 그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리고 솔직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흐른 문제고요. 최근에 글쎄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특히 법조계에서 학폭 전문 변호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학폭의 그 케이스도 많고 또 예민한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피해자 측도 그렇고 가해자 측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규명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 당시 십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꼼꼼히 그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로 팩트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가 지금 연합뉴스 측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당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예상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피해자가 그 외에 또 있다 그러는데 하면서 또 아마 공방이 제기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일단 이게 뭐 실제로 어떻든 간에 학폭 문제하고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이거를 깨끗하고 간단하게 정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감수하면서 돌파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지명을 하느냐 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또 지명을 했다면 대통령은 그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능력을 보는 것일 거고 또 그 본인 스스로도 이 학폭과 관련해서 세상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라는 자신감과 소명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되겠죠. 타이밍이 좀 안 좋은 거는 이전에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가 있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신 드라마 그리고 또 뭐 유명 그 가수가 되려는 사람의 그 학폭 해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 학폭이라는 것이 과거 오히려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보다 지금 학폭이라는 문제가 더 예민하다라는 것은 감안해가지고 의사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봐야겠지만 피해자가 다시 한번 좀 아픔이 들춰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셨고 이번에는 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만들라고 이 권고한 데 대해서 KBS 사장이 자신의 직을 걸었거든요. 이 국민의힘은 선전성동에 올인하고 있다. 뭐 민주당은 KBS 사장의 대응이 신의 한 수다.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에서 KBS 사장이 이렇게 말한 게 신의 한 수라고 했던 사람이 KBS 출신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예. 이게 말입니다. 지금 KBS가 대한민국의 제1의 공영방송인데요. 자기가 어디 출신이냐, 어디와 어떤 인연과 연관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뭐 본인은 객관적으로 말한다고 하겠지만 입장과 이해가 달라진다면은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KBS의 수신료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십수년 전부터 얘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KBS가 그 정치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중립성이 담보된다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었다라는 거하고 방만경영 그리고 인건비가 왜 이렇게 높아라는 것에 대해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리고 공영방송이면은 공영방송다워야 되는데 공영방송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론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교하는 게 영국의 뭐 BBC라든지 NHK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런데 참 공교로운 거는 지금 그런 나라의 공영방송들도 일단 수신료는 분리징수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장이 KBS 사장인데 지금 정치를 한 거 아닙니까? 수신료 그냥 내버려 두면 나 나갈게. 그러면은 어떤 그 정치권에 정권에 있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 그럼 수신료는 그대로 받게 해줄 테니까 당신 나가시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원래 나가기로 돼 있는 사람이고 수신료는 정당하게 지금 이거는 분리징수해야 돼서 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신의 한 수입니까? 인간의 한 수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신의 한 수 정치로 보지 말고 KBS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그다음에 사장 사퇴와 관련한 문제는 그거는 사장 사퇴와 관련한 문제로 좀 분리해서 이것 자체도 지금 분리해서
대해서 객관성이 무엇이고 대한민국 방송이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정치권 그리고 언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국민들도 그런 인식 수준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소모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KBS 출신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신료는 한 뭐 다 거둬서 한 4만 원, 4만 5천 원 정도. 예. 그런데 영국의 경우는 20몇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액수도 BBC 같은 거는 뭐 몇십 조, 52조 이렇게 되는 분인데 만약 분리 징수를 안 했을 경우에 KBS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한 6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 사장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떠나서 예. 지금 BBC나 영국의 문화부 장관 얘기도 들어서 더 이상 2028년 이후에는 물론 영국의 많은 국민들이 부담이 된다, 징수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 결단을 내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 많이 보지 공식적으로 공익방송 많이 보느냐라고 하는 지원의 한계가 있다. 이제 공익방송이 공영방송이 종말을 이룰 때가 왔다. 이런 판단을 이미 영국 같은 내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NHK는 분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도 두 차례 헌법이라든지 또 행정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나왔을 때 헌법이 KBS가 잘해서가 아니라 징수를 뒀을 때 그 고비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상태가 여러 가지 불평부당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가치에 부합한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만에 하나 지금 분리 징수를 하면 징수원을 두고 실제로 징수액이 6분의 1로 떨어졌을 때 KBS가 지탱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정부가 솔직하게 공익방송 또 국영방송 KBS를 이제는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국민한테 물어보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런 것은 뒤에 두고 난 다음에 KBS 사장을 해임하라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더 이상 논의의 본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선관위는 결국 감사원 감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 때문에 국정조사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국정조사 어떻게 이루어져야겠습니까? 국정조사에서 이 채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해킹 문제까지 뭐 그 조사하는 것으로 대충 이제 그 얼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뭐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경찰 조사는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 예. 단지 이제 감사원이 어디까지 조사하는 것이 맞느냐를 가지고 선관위와 감사원 간에 그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지난 정권에서 유권 해석을 하고 선관위로서 도저히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는 행태를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기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또 1년도 안 남은 총선과도 연결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한쪽에서는 당신들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했으니까 내년 총선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 선관위원장, 선관위원들 다 물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자녀 채용 문제라는 그런 비리와 부패 얘기를 하는데 선관위 독립성이라는 방탄막을 가지고 그걸 옹호하려고 드는 이런 그 누가 봐도 이거는 언어 도단이에요, 양쪽이. 그러니까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사무 뭐 인사 행정과 관련한 문제이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철저히 받되 선관위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좀 더 진중하고 엄중한 모습으로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감사원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안 한다 그래갖고 감사원에 대한 논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어떻게 했고 감사위원이 어떻고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떻고 얘기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그 책임이라든지 명분이라는 걸 갖고 싶다면 일단 감사원의 감사는 인사 채용이라든지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되 선관위
선관위의 독립성, 선관위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박정희 정부 때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 선관위 가겠어. 선관위원장 오지 마. 여긴 중립적인 기관이야.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예. 이회창 선관위원장도 그런 결계를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선관위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책임 있는 여당이 그러면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인가? 좀 그런 어른스러운 리더십의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헌법과 감사원법의 충돌, 국가공무원법의 충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작은 단위에서 본다라면 감사원의 부분, 즉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처음에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존중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본다라면 국민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간사함이 저 정도는 안 되겠다, 개입해야 되겠다는 흐름에서 보면 사실 여당이 얘기하는 것에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97조를 논의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기관들을 다 회계 감사할 수 있게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강원 위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실제로 뭐 국정감사든 권익위 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다 감사를 받게 하고 현재로서는 다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를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 범위. 예. 감사를 하되 선관위 안에 있는 어떤 선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니까 인적 구성에 대한 채용의 문제라든지 또 장기적인 어떤 뭐 말하면 채용 방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제도적으로나 감사적 차원에서 일벌백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 비위 혐의 등이 담겼는데 전 위원장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뭐 큰 부분도 아니고 그 동안에는 실제로 뭐 이렇게 그렇게 감사원 감사 결과 자체가 별 문제 없다라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감사원 사무총장이 난리를 쳐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뭐 언제 뭐 세종시에 갔을 때 출근이 늦었다 이런 것들 회수까지 나오는 것은 기분 나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권익위원장도 또한 공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 관점에서 본다라면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알 권리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따라서 전현희 위원장도 그렇게 뭐 명예훼손이라고 얘기를 떠나서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개되는 것을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감사가 좀 사태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지금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자신의 그런 그 재량으로 뽑을 수 있는 정무직들이 있어요. 같이 가야 될 정무직들입니다. 근데 대통령 임기는 5년이에요. 근데 정무직은 기간마다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새로 취임했는데 전임 권력이 뽑은 기관장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때로는 딴지를 걸기도 하고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뽑을 수 있는 정무직은 같이 뽑고 대통령이 나갈 때 같이 나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저는 이거 우선 입법부의 직무 방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고 맨날 권력이 새로 나올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해가면서 온갖 총국을 다 보이고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면 또 딴소리하고 과거에 자기네들이 했던 소리와 반대되는 소리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권력이 새로 들어오면 좀 알아서 나가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보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 보고 알아서 나가라는 게 그것도 말이 됩니까? 알아서 안 나가면 그다음에 리스트 등장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감사한 거 아니야?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현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굳이 뭐 이렇게 감사를 해갖고 세종시에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9시 지각한 게 80몇 %고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도 약간 민망해요.
그런데 여기서 권익위원장도 우리가 아까 그 중립성과 독립성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장관급 기관이라면은 그런 면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 충돌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이 있다 없다를 해놓고 나중에 뭐 직원 의견으로 뭐 돌리고 이런 얘기가 감사 결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감사위원들은 불문에 붙인다고 했지만 아주 지금 백옥같이 순수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명예롭게 이제는 퇴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역시 감사원 얘기잖아요. 감사 문제. 그래서 뭐 감사위원들과 또 뭐 사무처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서 감사위원들은 소위 전현희 위원장의 입장에 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그 선관위 얘기를 할 때는 감사원에서 감사받으라 했더니 감사위원들이 다 윤석열 정부 때 뽑은 사람이라 뭐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정무직의 경우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도록 법적 정비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임기를 채우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더 이상 함부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나갔으면 하는데 나가지 않아서 불편한 사람에게는 불편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은 법적 정비가 안 되면은 이 현행법에 대해서 또 인정하는 그런 성숙성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 네. 민주당 내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새 혁신위원장을 선임을 합니다. 앞서 이래경 이사장이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한 바로 그 자리인데 네. 과연 이번에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선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제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그 전에 이래견 그 혁신위원장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 주변의 원로 그룹들이 추천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래겸 위원장이 도마 위에 올랐을 때에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와 편한 인사, 그러니까 자기 측 인사라는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이번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다소 중립적인 탈계파 학자 출신이거나 전현직 의원들 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위원장이 이제 여러 명 거명되겠습니다만 왜 제가 이재명 대표의 의지 문제를 하면 거기서 더 진짜 중립적인 인사를 구하느냐, 그 중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서 또 자기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그 이래경 그 전 혁신위원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싱하이밍 우리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또 그런 혁신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고육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돈봉투라든지 또는 코인이라든지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 뭐 중립적인 인사를 뽑는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리더십 리스크예요, 확실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글로리라는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어제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보스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리더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예. 그 말을 정치인들한테 하고 싶은 게요. 이재명 대표는 보스예요. 친명계의 보스. 그런데 과연 본인이 리더가 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은 이재명 지키기 운동본부의 멤버라는 감투를 쓴 이래경 씨를 뽑아가지고 그의 그 막말이라든지 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그 음모론 때문에 9시간 만에 이렇게 그런 총극 다시 해촉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중국 대사 앞에서 그 메모장을 들고 그렇게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감히 말을 하자면 좀 리더가 되려고 하고, 이거는 단순히 이재명 대표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산적해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